60년대생 지영씨는 가난 때문에 수양딸로 보내져 사실상 식모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린 아들 정훈이까지 머슴처럼 부려먹던 양삼촌. 추운 겨울 아들의 터진 손등에 구리스를 바르며 살았던 지옥 같은 날들이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길바닥에서 나무를 팔던 지영씨 앞에 나타난 억만장자 회장님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960년대 말 경북 어느 산골 마을의 공기는 늘 차갑고 매웠다. 내 이름은 이순자.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나를 순자라 부르기보다 남의 집살이 간순이 혹은 양신의 살림 미천이라 불렀다. 가난이 죄였던 시절 입 하나 더는 게 부모에 대한 효도라 믿었던 15의 나는 보리고개 끝자락에 양삼촌의 손을 잡고 집을 떠났다. 양삼촌은 우리 아버지의 먼 친척벌 되는 이였다. 자식이 없어 적적하다며 나를 수양딸처럼 키워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노라 약속하며 부모님께 쌀 2 가마니를 건넸다. 하지만 양삼촌의 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이 입학통지서가 아니라 종신노예 계약서였음을 깨달았다. 순자야, 수양딸이라는 건 말이다. 이 집 귀신이 되겠다는 뜻이야. 내가 잘해야 내 친정 부모가 욕을 안 먹는단다. 양삼촌의 아내, 즉 숙모는 첫날부터 내 손에 몽둥이보다 무거운 빨래 방망이를 쥐어주었다. 공부는커녕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겨울이면 쩍쩍 갈라진 논두렁 같은 손으로 찬물에 손을 담갔다. 양삼촌은 밖에서는 허허실실 좋은 사람 행세를 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었다. 그는 내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면 근본도 없는 걸 걷어졌더니 게으름을 피운다. 여 마당에 서 있는 빗자루를 집어던졌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나는 어느덧 20살을 넘겼고 시장통에서 만난 성실한 청년과 짧은 인연 끝에 정훈이를 낳았다. 남편은 정훈이가 돌도 되기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갈 곳 없는 과부가 된 내게 양삼촌은 다시 한번 은혜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왔다.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애 키우며 살아라. 대신 내가 그동안 먹고 자며 우리 집 덕 본 거 이제 몸으로 갚아야지. 그날부터 나의 지옥은 이막을 맞이했다. 양부모님이 노환으로 눕게 되자 수양딸인 나에게 모든 병수발이 맡겨졌다. 욕창이 생긴 노인의 몸을 닦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은 오로지 나의 몫이었다. 정작 친척인 양삼촌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양부모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야 나타났다. 순자야, 고생했다. 근데 말이다. 법적으로 넌 남이야.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이 집이랑 땅은 내 거다. 너 같은 수양딸한테 줄 유산은 1원도 없으니 그리 알아라. 양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상복을 입은 채 곡소리를 내던 양삼촌은 맥에 인감도장과 서류를 내밀며 집에서 나갈 것을 종용했다. 갓 걸음마를 뗀 정훈이가 배고프다며 애 치맛자락을 붙들고 울고 있었다. 나는 양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피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좀처럼 부려먹고 똥오줌 받아내게 하더니 이제는 길바닥으로 몰아내려 하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 하지만 양삼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 아들 정훈이를 빤히 쳐다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내가 살 길이 막막하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저놈 정훈이 말이야. 똘똘해 보이는데 우리 집 농장 일이나 좀 가르쳐 볼까? 그럼 너도 여기서 계속 일꾼으로 살게 해줄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아들의 목에 채워진 노예의 목걸이인 줄 그때는 몰랐다.
나는 아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지옥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다. 나의 청춘을 앗아간 수양딸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이제 내 아들의 발목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양삼촌의 집 마당 구석, 사람이 살기엔 너무나 낡아 버려진 헛간 하나가 있었다. 지붕은 낡아 비가 새고 벽 틈으로는 황소바람이 들이치는 그곳이 나와 어린 정훈이가 몸을 뉘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양삼촌은 방세 대신 일로 갚으라는 명목으로 12살 정훈이를 학교 대신 자신의 비닐하우스와 농장으로 내몰았다. 한창 연필을 쥐고 글자를 깨우쳐야 할 아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는 어느덧 무거운 낫과 삽이 쥐어졌다. 삼촌, 제발 정훈이는 공부를 시켜주세요. 초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사람 구실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울며 삼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때마다 그는 매정하게 발길질하며 소리를 질렀다. 순자야, 이 미련한 년아. 세상 천지에 글자 안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기술이 최고야. 우리 집 농장이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실전 교육장인데 어디서 배부른 소리를 해. 그는 늘 은혜를 베푸는 척 번지르르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 뒤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려먹을 어린 공짜 일꾼을 놓치지 않겠다는 탐욕이 번득였다. 정훈이의 하루는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어둑어둑한 설이 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아이는 비닐하우스에 무거운 비닐을 걷어 올렸다. 겨울이면 비닐하우스 안에 맺힌 결로가 고드름이 되어 떨어지고 아이의 손등은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혔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노동이었다. 걸음을 나르고 사료 포대를 등에 지고 비틀거리는 정훈이를 볼 때마다 내 심장은 1000갈래만 갈래 찢어졌다. 그 갈라진 손등에 양삼촌은 약 대신 시커먼 기계 구리스를 툭 던져주며 비웃듯 말했다. 이거 발라라. 머슴 놈 손에는 이게 명약이야. 흉터가 남아야 나중에 일 잘한다는 소리 듣는 법이다. 머슴. 양삼촌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허울 좋게 조카라고 불렀지만 우리 모자만 있을 때는 서슴없이 그 단어를 뱉었다. 어느 날 저녁 온종일 떼약볕 아래서 김을 매던 정훈이가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에 찬물을 말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삼촌과 숙모는 안방에서 고기 냄새를 풍기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고 그들이 기르는 개에게는 고기 고명을 얹어주면서도 애 아들에게는 신내나는 김치꼬투리 몇 조각이 전부였다. 나는 아궁이 앞에 앉아 소리 없이 가슴을 쳤다. 내 청춘을 다 바쳐 이 집 살림을 일궈놓았건만 돌아온 것은 내 자식에게 대물림된 가난과 멸시뿐이었다. 한 번은 정훈이가 삼촌의 창고 청소를 하다가 낡은 동화책 한 권을 주워 읽고 있는 것을 삼촌이 보게 되었다. 양삼촌은 노발대발하며 아이의 뺨을 후려치고는 책을 빼서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딴 생각 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땅만 보고 살아야 팔자가 피는 줄 알아. 글자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정훈이가 소중히 읽던 책이 검은 재로 변해갔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이를 악물고 타오르는 불길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의 순수함 대신 세상에 대한 깊은 도끼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헛간으로 돌아온 정훈이가 차가운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 여기서 평생 머슴으로 늙기 싫어. 우리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아들의 맑은 눈망울에 비친 처절한 절망과 희망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양삼촌에게 빌린 입적비와 부모님 묘지 관리비라는 허울 좋은 빚더미가 우리 모자를 쇠사슬처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 밤새 오열하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정훈아. 엄마가 못나서 너를 이 고생을 시키는구나. 하지만 그해 겨울, 양삼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다. 도박빚에 몰린 그가 정훈이를 인근 도시의 악덕 금속 공장 심부름꾼으로 보내기로 밀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려왔다. 그것은 기술을 가르쳐주는 취업이 아니었다. 거액의 선급금을 미리 받아 챙기고 아들을 현대판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날 밤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도 단호한 결심을 내렸다. 정훈아, 오늘 밤에 여길 떠나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나는 그동안 틈틈이 모아둔 구겨진 지폐 몇 장과 정훈이의 낡은 옷까지 하나를 보따리에 쌌다. 아들을 어둠 속으로 보내며 나는 생사를 떼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이 지옥 같은 농장에서 아들의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었다. 엄마는 같이 안 가.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가 여기 남아서 삼촌의 눈을 돌려놓을게. 넌 가서 꼭 살아남아라. 공부도 하고 사람 대접받는 곳에서 당당하게 살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너를 찾으러 갈게.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울었다. 아들을 보내는 공포보다 저 아이가 적어도 누군가의 공짜 머슴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더 큰 안도감이 몰려왔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사라진 것을 안 양삼촌의 미친 듯한 고함이 온 마을의 아침 안개를 찢고 울려 퍼졌다. 정훈이를 어둠 속으로 떠나보낸 다음 날 아침, 양삼촌의 고함은 고요한 산촌의 서늘한 공기를 찢어발겼다. 텅 빈 헛간을 확인한 삼촌은 눈이 뒤집힌 채 나를 마당으로 끌어냈다. 그는 내가 정훈이를 도망시킨 것을 단번에 직감했다. 이 독한 년,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그놈이 어디로 튀었어. 내 돈, 내 계약금 어쩔 거야. 삼촌은 정훈이를 공장 심부름꾼으로 팔아넘기려던 계약이 무산된 것에 미쳐 있었다. 그는 마당 구석에 서 있는 빗자루를 들어 내 어깨와 등을 무참히 내리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지도록 견뎠다. 내 몸이 부서지는 고통보다 지금쯤 이름 모를 도시로 가고 있을 정훈이의 발걸음이 무거워지지 않기만을 기도했다. 그날로 나는 개처럼 끌려나와 마을 밖으로 던져졌다. 삼촌은 내 짐 보따리를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에 팽개치며 저주를 퍼부었다. 다시는 이 동네 근처에도 얼씬대지 마라. 만약 정훈이 그놈이 내 눈에 띄면 너희 모자 둘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나는 먼지 날리는 신장로 위에 홀로 남았다. 수중에 남은 것은 아들을 보내며 쥐어주고 남은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낡은 소미불 뿐이었다. 그때부터 나의 30년 유랑이 시작되었다. 연고도 없는 도시에 도착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몸뚱이를 써서 밥벌이를 하는 것뿐이었다. 처음 들어간 곳은 역전 근처의 낡은 국밥집이었다. 새벽 4시에 나가 사고를 고고 수천 장의 그릇을 닦았다. 겨울이면 고무장갑도 없이 찬물에 설거지를 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진물이 났다. 밤마다 주인 눈치를 보며 주방 구석 쪽방에서 잠을 청할 때면 찬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뼛속까지 시려 정훈이 생각에 남몰래 울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무서운 건 정훈이를 향한 그리움이었다. 시장통에서 정훈이 또래의 아이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낡은 점퍼를 입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청년만 보면 정훈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확인할 때마다 찾아오는 건 설물처럼 빠져나가는 허탈함뿐이었다. 정훈아, 밥은 먹고 다니니? 어디서 잠은 자는 거니?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너를 그 지옥에 홀로 보냈구나.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10년이 가고 20년이 갔다. 나는 식당 주방장에서 파출부, 이름 없는 공장의 식모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명절이면 남의 집 식구들이 하하호 모여 앉아 전을 부치고 고기를 볶는 것을 도와주며 나는 몰래 부엌 뒤편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넘겼다. 내 아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못해 먹이는 주제에 남의 집 잔치상을 차려주고 있는 내 팔자가 기가 막혀 눈물밥을 먹은 게 수만 번이었다. 그 사이 양삼촌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문중 땅을 담보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쫄딱 망했다느니 도박에 손을 대어 집안 재산을 다 날려 먹었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서늘했다. 내 자식 고열을 빨아먹으려던 인간들, 천벌을 받는구나 싶으면서도 그 인간들 때문에 잃어버린 내 아들의 청춘은 누가 보상해주나 싶어 밤새 벽을 긁으며 울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내 몸은 이미 골병이 들어 만신창이었다. 무릎은 굽혀지질 않았고 손목은 비가 오는 날이면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왔다. 나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작은 시장 골목 끝자락에 낡은 국밥집을 하나 냈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아들이 나를 찾으러 온다면 이곳이 길목이 되어줄 것 같아서였다. 가게 이름은 정훈네 집이라 붙였다. 매일 아침 육수를 끓이며 나는 문밖을 보았다. 엄마 하고 들어올 그 목소리를 30년째 기다리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나를 보고 아들도 없는 할머니가 얘 정훈네 집이냐며 혀를 찼다. 나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뚝배기를 닦았다. 내 아들, 살아만 있어 다오. 엄마가 이 뜻인 국밥 한 그릇 먹이려고 30년을 버텼다. 어느 비 내리는 가을 저녁, 손님이 다 끊긴 가게 안에서 나는 홀로 낡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유명한 기업인이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화려한 세상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에 묻은 아들을 불렀다. 정훈아, 넌 어디 있니? 그때였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습관적으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든 내 눈앞에 시장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젖은 우산을 든 채 한참이나 꼼짝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나는 국자를 든 채 얼어붙었다. 30년 전 그 산길에서 사라지던 작은 뒷모습이 이제는 나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남자의 형상이 되어 내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30년 세월을 뚫고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어머니, 정훈이 왔어요. 그 한마디가 시장통 작은 국밥집의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뚝배기를 닦던 행주를 떨어뜨렸다. 30년이다. 아들을 산길로 밀어냈던 그 밤으로부터 강산이 3번이나 변했다. 눈앞에 서 있는 건 비닐하우스에서 기름때를 묻히던 깡마른 소년이 아니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깊은 눈매,
그리고 시장통의 습한 공기를 단숨에 압도하는 단단한 미용을 가진 중년의 사내였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다. 꿈이냐? 내가 정말 내 정훈이냐? 남자는 내 거친 손을 자기 뺨에 가져다 대며 아이처럼 오열했다. 늦어서 죄송해요. 엄마. 내가 성공해서 엄마 찾으러 온다고 했잖아요.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그의 눈물이 내 손마디를 적실 때 나는 비로소 3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정훈이는 그간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날 밤 산을 넘어 도시로 도망친 아이는 공사장 막노동부터 시작했다. 남들 잘 때 벽돌을 날랐고 남들 먹을 때 기술을 익혔다. 머슴으로 늙지 않겠다는 도끼 하나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물류 회사를 차렸고 그것이 지금은 국내 수위의 물류 및 건설 기업인 JH그룹이 된 것이었다. 정훈이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지난 수년간 전국의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들을 수소문했다고 했다. 엄마, 이제 이 낡은 앞치마 벗으세요. 내가 엄마 고생시킨 사람들, 그리고 엄마가 눈물 젖은 국밥 팔며 버틴 세월 다 보상해 드릴 거야. 그날 저녁, 시장통은 발칵 뒤집혔다. 낡은 국밥집 앞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검은 세단들이 줄을 이었고 양복을 번듯하게 입은 사내들이 나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시장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정훈네 할멈, 진짜 아들이 회장이 되어 나타났네. 정훈이는 나를 가장 먼저 서울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로 모셨다. 평생 좁고 습한 주방 구석방에서 새우잠을 자던 나에게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폭신한 침대와 따뜻한 욕조는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정훈이는 내 굽은 등을 직접 닦아주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뺏긴 거 내가 하나하나 다 찾아올 거야. 재회의 기쁨이 가라앉기도 전 정훈이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 인간. 양삼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30년 전 양삼촌이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 내 청춘을 빨아먹고 아들을 팔아넘기려 했던 그 기억들이 아들의 성공 뒤에 여전히 흉터로 남아있었다. 정훈이는 이미 양삼촌의 근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양삼촌은 그간의 무리한 투기와 도박으로 문중 땅과 집마저 담보 잡아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도 시골 마을에서 내가 그래도 문중 어른이다라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지만 사실상 경매 통보서만 기다리는 빈 껍데기 신세였다. 엄마, 내일 나랑 고향 땅에 내려가요. 엄마가 수양딸이라 무시당하고 쫓겨났던 그 집, 정훈이가 일꾼 취급받던 그 농장.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나는 아들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찾는 일이 아니었다. 평생을 근본 없는 수양딸로 공짜 머슴으로 불리며 짓밟혔던 우리 모자의 존엄을 되찾는 의식이었다. 그날 밤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시장 골목을 떠나는 우리의 차량 행렬은 웅장했다. 나는 명품 비단 옷을 입고 아들의 팔짱을 낀 채 당당히 뒷좌석에 앉았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양삼촌, 당신이 머슴이라 비웃던 그 아이가 이제 당신의 세상을 무너뜨리러 갑니다. 차는 어느덧 30년 전 내가 울며 쫓겨났던 고향 마을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는 그대로였지만
그 앞을 지나는 우리의 세단은 낯선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고향마을 입구, 60이 넘은 나이가 되어 다시 마주한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30년 전쯤 보따리 하나 던져진 채 쫓겨나던 순자는 이제 없었다. 마을 어귀에 멈춰선 서너 대의 검은 세단에서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내리자 밭을 매던 동네 노인들이 허리를 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기 뒷좌석에서 내리는 사람. 순자 아니야. 양신의 살림 미천이라던 그 수양딸. 나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히 마을 안길을 걸었다. 아들의 손은 단단했고 내 어깨 위로 걸쳐진 비단 코트는 30년 세월의 한기를 단숨에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양삼촌이 평생을 문중 어른 입내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그 대저택, 그리고 아들이 기름때 묻은 손으로 낫지를 하던 그 비닐하우스 부지였다. 집마당에 들어서자 날꽃 찌든 냄새가 났다. 30년 전 위세당당하던 양삼촌은 이제 머리칼이 빠지고 배만 불룩 나온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부자 손님들의 방문에 당황하며 마루 끝에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려왔다. 아니, 누구신데 남의 집마당에 허락도 없이? 그의 말은 뒷좌석에서 내린 나를 보는 순간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순자, 내가 왜 여기 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정훈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양삼촌을 똑바로 응시했다. 삼촌의 눈에 서서히 공포가 서렸다. 30년 전 그가 머슴처럼 부리며 공장에 팔아넘기려 했던 그 조카의 눈매가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이 머슴이라 불렀던 정훈이 여기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산울림처럼 묵직했다. 양삼촌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는 최근 자기 집과 문중 땅이 경매에 넘어간 뒤 그것을 통째로 매입한 큰손이 누구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조카님. 아니, 정훈아. 내가 그때는 다 너희 모자 잘 되라고. 그만하세요. 아들이 서류 가방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내 삼촌의 발밑에 던졌다. 당신이 담보 잡고 날려먹은 문중 땅, 제가 다 샀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이 집 수양딸로 살면서 병수발 다 들고 쫓겨나실 때 당신이 가로챈 부모님 유산. 그거 법적으로 다 환수할 겁니다. 이미 변호사들이 서류 검토 다 끝냈어요. 양삼촌은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살려다오. 나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어. 순자야, 너 수양딸이잖니. 정으로라도 봐줘야지. 그의 입에서 수양딸이라는 말이 나오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놓고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언제 나를 딸로 대했어. 병수발 들 땐 수양딸이고 유산 나눌 땐 남이라며 쫓아낼 땐 언제고. 정훈이 공장에 팔아먹으려 했던 그 밤을 내가 잊은 줄 알아. 나는 마당 구석, 아들이 30년 전 숨죽여 울던 그 헛간 털을 가리켰다. 저기서 내 아들이 터진 손등에 구리스 바르며 울 때 당신은 고기 씹으며 웃었지. 이제 똑같이 느껴봐. 이 집, 오늘부로 우리 아들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마을 사람들이 마당 담벼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소하다는 듯 손가락질했다. 천벌 받았네, 양씨. 순자가 아들을 잘 키웠어. 자식 농사가 최고라더니 정말이네. 웅성거림 속에 양삼촌은 비참하게 바닥을 기었다.
정훈이는 삼촌의 눈물을 예면하고 내 손을 다시 잡았다. 엄마, 이제 이 땅에 엄마랑 내 이름으로 된 멋진 기념관 지을 거예요. 엄마처럼 억울한 수양딸들, 부모 없는 아이들 돕는 곳으로 만들게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찾은 진짜 이유예요.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왔다. 양삼촌의 비명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는 내 가슴에 상처를 내지 못했다. 마을 입구 벤치에 오르기 전 나는 하늘을 보았다. 양부모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이제야 내가 그 억울한 수양딸의 굴레를 벗고 당당한 회장님의 어머니로 돌아왔음을 기뻐해 주시리라 믿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서울 집. 그래, 가자. 내 아들아. 황혼이 지는 고향길을 따라 우리 모자의 차는 긴 그림자를 남기며 떠나갔다. 60년 평생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인생의 모진 풍파, 끝내 승리로 보답받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이는 결국 제 짐을 지게 되고, 인내하며 선하게 살아온 이에게는 자식의 성공과 같은 인생의 역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모진아는 이제 바람에 날려보내시고 당당히 박수받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